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제게 강연 요청이나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 하는 회사들. 구글이 작년 노벨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2023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AI 일자리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게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실제로 저는 AI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게 강연 요청이나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기존에 저를 잘 찾지 않던 업종이에요.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 하는 회사들. 왜냐하면요, 지금 AI가 창작을 하잖아요. 생성을 하잖아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케터나 디자이너들의 주 업무는 창작 업무입니다. 기획 업무입니다. 가장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터들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에 보고서 한 편 정도, 시장 분석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내는데 한 20장짜리를 이제 쓰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혼자 일을 하실 때는 일주일 5일 꼬박 쓰셨대요. 월화수목금 그 보고서 한 편 쓰는데 일주일을 할애하신 거예요. 근데 AI 툴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반나절 동안 어떤 과정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하루 반나절 중에 약 60-70%에 해당하는 하루의 일은요, AI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검색해가지고 이 시장 트렌드나 어떤 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AI에게 아무리 정리를 잘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정리해준 혹은 검색한 이런 관련 자료들을 내가 이해하고 관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상당 시간을 차지하고요. AI와 실제로 협업해가지고 보고서 글 작성하고 보고서 정리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AI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보고서 작업하는 건 굳이 몇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업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5일 걸리던 일을 1.5일 만에 하니까 한 2배, 3배 정도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영역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 업무에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어떤 업무든 창작이나 기획 혹은 또 AI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혹은 또 예측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정 부분 있죠. 이게 마케터랑 디자이너는 그런 업무가 포션이 클 뿐이지, 내 업무에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영역의 업무들이 20%, 30%, 50%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이 업무에 AI를 대체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용이 클까? 혹은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축적이 되어 있는가? AI가 빨리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의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AI가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저는 이 AI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요 초기 향후 몇 년간은 AI로 인해 빠르게 대체되는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AI와 협업하고 AI를 잘 다루고 또 이런 기존에 없던 직무나 이런 직업들이 생기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이 저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미국 거대 제약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요즘 주식시장에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 지금 AI 업계에서 크게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검색 엔진도 이제 AI로 대체되다 보니까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래도 저는 구글은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AI의 기본 기술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기초과학이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의학, 제약 이런 영역에 상당히 발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 구글이 작년 노벨 시상식에서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그 연구원 1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그리고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은 바로 알파폴드라는 기술인데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을 이렇게 예측해주고 구조를 분석해주는 AI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 단백질 연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또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열심히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지난 50년 이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한 20만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구조까지 완벽히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의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노벨위원회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화학, 의학, 제약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을 구글이 개발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냐면은 AI 기술을 이 제약 산업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 소위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죠. 근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막 단백질과 약의 주요 성분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기전이 있나 배양하고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AI가 너무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비용도 엄청 절감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요, 거대 제약사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제약사들이 이 작은 기술 업체, 예를 들면 앱사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가지고요, 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AI가 투입돼서 약을 개발하는 사례가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아마 대단한 혁명적인 대중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생명 연장 혹은 건강한 삶, 이런 것에 AI가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글이 그것에 매우 중요한 지금 기초 기술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도 아주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150세 시대 얘기 나올 겁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AI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고 우리 DNA, RNA 정보까지 반영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에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놀라운 기술 혁명이 지금 제약 산업에, 의학 산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혹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너무나 똑똑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인간이 분석하던 혹은 이것을 가지고 업무하던 사람들이 AI나 솔루션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AI, 생성형 AI가 가장 이제 열풍인데요. 여러 영역들 중에 이런 똑똑하게 추론하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가지고 밤새 대화 나누는 10대, 20대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10대, 20대들이 AI와 너무 친해지고 AI와 연애도 하고 친구를 맺고 이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AI가 그만큼 인간의 감정 깊은 곳까지도 케어해준다. 소통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성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AI로 대체될 직업들 중에 저는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 소위 콜센터가 챗봇으로 대체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콜센터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현존하는 챗봇이 이 콜센터의 인간 소통의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챗GPT로 대표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매우 깊이 있는 디테일한 소통, 대화들을 해냅니다. 결국 완전히 인간의 소통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업들 중에서 인간 접점에 있는 영역들, 상담사라든지, 플래너라든지, 혹은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인간과 소통이 좀 일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저는 이것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과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또 영역들, 주로 고부가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사실 뭐 거대한 데이터들을 시각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런 이론 지식과 부합하는 이제 결과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AI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영역의 효용이 큰 영역부터 AI 대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전문직이든 고연봉 직종이든 이게 예외가 없고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대체의 효용이 크니까 더 빠르게 접근이 될 것이다. 결국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영역도 AI로 이제 벗어난 대체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 다만 인간이 어느 쪽이 더 효용이 클까 이걸 선택하는 지금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한 노동,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과거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이 돌아가던 이게 비판적인 기계화 시대의 어떤 관점들이 영화로 또 표출되기도 했었죠. 결국 기계화 시대는 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라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들을 찾았죠. AI 시대에는 역시 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고도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 혹은 고부가 영역 전문 지식인들 상당수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요.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그 직업의 일정 부분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AI와 협업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수행해내는 역할들을 또 맡겠죠. 그러면은 내가 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영역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맡는 어떻게 보면 AI를 내 업무에 집어넣고 내 업무를 전체의 어떤 스코프를 키우는 이런 작업들이 각 업무 직무별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의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능력치도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개발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저는 고숙련 이제 고부가 전문 지식 고연봉 직종부터 너는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이 기계화 시대와는 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친구들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정리,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는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인 거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은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와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우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우아가 AI입니다. 약간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거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에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두 달치나 처방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랑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는 AI 도구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를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N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들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차 정도가 됐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형태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예를 또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를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2023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AI 일자리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게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실제로 저는 AI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게 강연 요청이나 뭐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기존에 저를 잘 찾지 않던 업종이에요.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하는 회사들. 왜냐하면요, 지금 AI가 창작을 하잖아요. 생성을 하잖아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케터나 디자이너들의 주 업무는 창작 업무입니다. 기획 업무입니다. 가장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터들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에 보고서 한 편 정도 시장 분석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내는데 한 20장짜리를 이제 쓰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혼자 일을 하실 때는 일주일 5일 꼬박 쓰셨대요. 월화수목금 그 보고서 한 편 쓰는데 일주일을 할애하신 거예요. 근데 AI 툴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반나절 동안 어떤 과정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하루 반나절 중에 약 60-70% 해당하는 하루의 일은요, AI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검색해가지고 이 시장 트렌드나 어떤 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AI에게 아무리 정리를 잘 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정리해준 혹은 검색한 이런 관련 자료들을 내가 이해하고 관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상당 시간을 차지하고요. AI와 실제로 협업해가지고 보고서 글 작성하고 보고서 정리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AI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보고서 작업하는 건 굳이 몇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업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5일 걸리던 일을 1.5일 만에 하니까 한 2배, 3배 정도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영역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 업무에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어떤 업무든 창작이나 기획 혹은 또 AI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혹은 또 예측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정 부분 있죠. 이게 마케터랑 디자이너는 그런 업무가 포션이 클 뿐이지, 내 업무에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영역의 업무들이 20%, 30%, 50%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이 업무에 AI를 대체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용이 클까? 혹은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축적이 되어 있는가? AI가 빨리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의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AI가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저는 이 AI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요 초기 향후 몇 년간은 AI로 인해 빠르게 대체되는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AI와 협업하고 AI를 잘 다루고 또 이런 기존에 없던 직무나 이런 직업들이 생기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이 저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미국 거대 제약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요즘 주식시장에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 뭐 지금 AI 업계에서 크게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검색 엔진도 이제 AI로 대체되다 보니까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래도 저는 구글은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AI의 기본 기술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기초과학이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의학, 뭐 제약 이런 영역에 상당히 발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 구글이 작년 노벨 시상식에서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그 연구원 1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그리고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은 바로 알파폴드라는 기술인데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을 이렇게 예측해주고 구조를 분석해주는 AI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 단백질 연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또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열심히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지난 50년 이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한 20만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구조까지 완벽히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의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노벨위원회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화학, 뭐 의학, 제약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을 구글이 개발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냐면은 AI 기술을 이 제약 산업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소위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죠. 근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막 단백질과 약의 주요 성분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기전이 있나 배양하고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AI가 너무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비용도 엄청 절감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요. 거대 제약사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제약사들이 이 작은 기술 업체, 예를 들면 앱사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가지고요. 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AI가 투입돼서 약을 개발하는 사례가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아마 대단한 혁명적인 대중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생명 연장 혹은 건강한 삶 이런 것에 AI가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글이 그것에 매우 중요한 지금 기초 기술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도 아주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150세 시대 얘기 나올 겁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AI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고 우리 DNA, RNA 정보까지 반영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에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놀라운 기술 혁명이 지금 제약 산업에, 의학 산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혹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서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너무나 똑똑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인간이 분석하던 혹은 이것을 가지고 업무하던 사람들이 AI나 솔루션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AI, 생성형 AI가 가장 이제 열풍인데요. 여러 영역들 중에 이런 똑똑하게 추론하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가지고 밤새 대화 나누는 10대, 20대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10대, 20대들이 AI와 너무 친해지고 AI와 연애도 하고 친구를 맺고 이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AI가 그만큼 인간의 감정 깊은 곳까지도 케어해준다. 소통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성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AI로 대체될 직업들 중에 저는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 소위 콜센터가 챗봇으로 대체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콜센터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현존하는 챗봇이 이 콜센터의 인간 소통의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챗GPT로 대표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매우 깊이 있는 디테일한 소통, 대화들을 해냅니다. 결국 완전히 인간의 소통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업들 중에서 인간 접점에 있는 영역들, 뭐 상담사라든지, 뭐 플래너라든지, 혹은 뭐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인간과 소통이 좀 일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저는 이것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과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또 영역들, 주로 고부가 영역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사실 뭐 거대한 데이터들을, 시각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런 이론 지식과 부합하는 이제 결과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AI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영역의 효용이 큰 영역부터 AI 대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전문직이든 고연봉 직종이든 이게 예외가 없고,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대체 효용이 크니까 더 빠르게 접근이 될 것이다. 결국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영역도 AI로 인해 벗어난, 대체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 다만 인간이 어느 쪽이 더 효용이 클까, 이걸 선택하는 지금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한 노동,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과거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이 돌아가던, 이게 비판적인 기계화 시대의 어떤 관점들이 영화로 또 표출되기도 했었죠. 결국 기계화 시대는 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라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들을 찾았죠. AI 시대에는 역시 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고도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 혹은 고부가 영역, 전문 지식인들 상당수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요.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그 직업의 일정 부분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AI와 협업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수행해내는 역할들을 또 맡겠죠. 그러면은 내가 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영역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맡는, 어떻게 보면 AI를 내 업무에 집어넣고 내 업무를 전체의 어떤 스콥을 키우는 이런 작업들이 각 업무, 직무별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의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능력치도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개발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저는 고숙련, 이제 고부가, 전문 지식, 고연봉 직종부터 너는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이 기계화 시대와는 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정리,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는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진 그렇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은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은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우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우아가 AI입니다. 약간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그래도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게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2달치나 처방하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랑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는 AI 도구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도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뭐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 차 정도가 되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소프트웨어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얘도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들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2023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AI 일자리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그게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될 것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실제로 저는 AI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게 강연 요청이나 뭐 자문 의뢰를 많이 하는 업종이 기존에 저를 잘 찾지 않던 업종이에요.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 디자인 업무하는 회사들. 왜냐하면요, 지금 AI가 창작을 하잖아요. 생성을 하잖아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케터나 디자이너들의 주 업무는 창작 업무입니다. 기획 업무입니다. 가장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터들의 반응을 보면요, 내가 일주일에 보고서 한 편 정도, 시장 분석 보고서, 예측 보고서를 내는데 한 20장짜리를 이제 쓰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혼자 일을 하실 때는 일주일 5일 꼬박 쓰셨대요. 월화수목금 그 보고서 한 편 쓰는데 일주일을 할애하신 거예요. 근데 AI 툴을 몇 개를 쓰고 있는데 하루 반나절이면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반나절 동안 어떤 과정으로 업무를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하루 반나절 중에 약 60-70% 해당하는 하루의 일은요, AI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검색해가지고 이 시장 트렌드나 어떤 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학습하는 시간인 거예요. AI에게 아무리 정리를 잘해준다라고 해도 내가 학습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AI가 정리해준 혹은 검색한 이런 관련 자료들을 내가 이해하고 관점을 찾는 이 과정이 상당 시간을 차지하고요. AI와 실제로 협업해가지고 보고서 글 작성하고 보고서 정리하는 것은 반나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이해한 상태에서 AI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보고서 작업하는 건 굳이 몇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결국 업무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5일 걸리던 일을 1.5일 만에 하니까 한 2배, 3배 정도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영역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도 마찬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내 업무에 AI가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어떤 업무든 창작이나 기획 혹은 또 AI가 잘하는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혹은 또 예측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정 부분 있죠. 이게 마케터랑 디자이너는 그런 업무가 포션이 클 뿐이지 내 업무에도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영역의 업무들이
20%, 30%, 50%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이 업무에 AI를 대체했을 경우에 얼마나 효용이 클까? 혹은 쌓여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축적이 되어 있는가? AI가 빨리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의 이제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AI가 침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저는 이 AI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요 초기 향후 몇 년간은 AI로 인해 빠르게 대체되는 부정적인 이런 얘기들,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AI와 협업하고 AI를 잘 다루고 또 이런 기존에 없던 직무나 이런 직업들이 생기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과정이 저는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분야 연구자들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미국 거대 제약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요즘 주식시장에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글이 뭐 지금 AI 업계에서 크게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검색 엔진도 이제 AI로 대체되다 보니까 축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래도 저는 구글은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AI의 기본 기술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기초과학이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의학, 뭐 제약 이런 영역에 상당히 발을 뻗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자, 구글이 작년 노벨 시상식에서 화학상 부문에 연구자 2명을 배출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연구소의 데미스 하사비스 소장과 그 연구원 1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 화학상을 기업의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정말 특이했고요. 그리고 AI 연구자들이 받는 것도 역대 최초였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 사람들이 AI 분야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은 바로 알파폴드라는 기술인데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을 이렇게 예측해주고 구조를 분석해주는 AI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 단백질 연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밝히고 또 의학이나 제약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 연구자들이 열심히 단백질 구조를 밝히려고 지난 50년 이상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한 20만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인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구조까지 완벽히 밝혀진 단백질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구글이 2017년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의 99%까지 구조화가 가능하다라고 구글이 밝혔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노벨위원회가 이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과학, 화학, 뭐 의학, 제약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을 구글이 개발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기술을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냐면은 AI 기술을 이 제약 산업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 소위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제약 산업에서 신약 개발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죠. 근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막 단백질과 약의 주요 성분을 결합시켜가지고 어떤 기전이 있나 배양하고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AI가 너무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비용도 엄청 절감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요, 거대 제약사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알미럴 이런 제약사들이 이 작은 기술 업체, 예를 들면 앱사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수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가지고요, 제약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 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저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AI가 투입돼서 약을 개발하는 사례가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아마 대단한 혁명적인 대중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생명 연장 혹은 건강한 삶, 이런 것에 AI가 투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글이 그것에 매우 중요한 지금 기초 기술 영역들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글이 제약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도 아주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150세 시대 얘기 나올 겁니다. 난치병, 불치병을 AI가 해결해주기 시작하고 우리 DNA, RNA 정보까지 반영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에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놀라운 기술 혁명이 지금 제약산업에, 의학산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혹은 사라질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너무나 똑똑한 일들을 해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인간이 분석하던 혹은 이것을 가지고 업무하던 사람들이 AI나 솔루션으로 많이 대체가 됐었죠. 근데 최근에 AI, 생성형 AI가 가장 이제 열풍인데요. 여러 영역들 중에 이런 똑똑하게 추론하고 이런 능력도 있지만은 인간과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가지고 밤새 대화 나누는 10대, 20대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10대, 20대들이 AI와 너무 친해지고 AI와 연애도 하고 친구를 맺고 이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들이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AI가 그만큼 인간의 감정 깊은 곳까지도 케어해준다. 소통이 완벽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성능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AI로 대체될 직업들 중에 저는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 소위 콜센터가 챗봇으로 대체되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 콜센터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현존하는 챗봇이 이 콜센터의 인간 소통의 그 역할을 완벽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챗GPT로 대표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인간의 감정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매우 깊이 있는 디테일한 소통, 대화들을 해냅니다. 결국 완전히 인간의 소통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직업들 중에서 인간 접점에 있는 영역들, 상담사라든지, 플래너라든지, 혹은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인간과 소통이 좀 일부 필요한 영역들이 있죠. 저는 이것이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인간의 고도화된 판단과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또 영역들, 주로 고부가 영역이 되겠죠.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라든지 혹은 애널리스트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의사도 사실 거대한 데이터들을 시각적인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런 이론 지식과 부합하는 이제 결과들을 찾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AI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런 고부가 영역의 효용이 큰 영역부터 AI 대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전문직이든 고연봉 직종이든 이게 예외가 없고, 오히려 이런 영역들이 대체 효용이 크니까 더 빠르게 접근이 될 것이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영역도 AI로 인해 대체에서 벗어난 영역은 없다. 다만 인간이 어느 쪽이 더 효용이 클까, 이걸 선택하는 지금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는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한 노동,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무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과거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이 돌아가던 이게 비판적인 기계화 시대의 어떤 관점들이 영화로 또 표출되기도 했었죠. 결국 기계화 시대는 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라는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인간은 또 새로운 역할들을 찾았죠. AI 시대에는 역시 지능이 대체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고도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고숙련 근로자들 혹은 고부가 영역, 전문 지식인들 상당수가 대체될 것으로 보고요. 그 속에서 저는 완전히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그 직업의 일정 부분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AI를 활용해서 AI와 협업해서 그 업무를 완전히 수행해내는 역할들을 또 맡겠죠. 그러면은 내가 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영역의 업무도 포괄적으로 맡는, 어떻게 보면 AI를 내 업무에 집어넣고 내 업무를 전체의 어떤 스코프를 키우는 이런 작업들이 각 업무, 직무별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가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의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AI가 우리 일상 속으로, 업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능력치도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개발이 될 것이고, 이것이 저는 고숙련, 이제 고부가, 전문 지식, 고연봉 직종부터 너는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이 기계화 시대와는 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 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정리,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던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와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우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우아가 AI입니다. 약간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계속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거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에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두 달치나 처방하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랑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의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20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 AI도 오고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도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뭐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들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차 정도가 됐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형태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얘도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들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